(29살) 미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율PD를 위한 대출 상품의 종류는? 그냥 은행 가서 하나 둘 셋. 대출이란 저한테는 아직 너무 어려운 세계인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월급만 받으면 살다가는 집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젠 좀 대출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해서 집 좀 사보려고요. 근데 집 살 땐 대체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하고 또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 거죠? 그걸 아직도 몰라? 주택담보대출 들어만 봤지 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집을 살지 그 집의 가치를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는 걸로 보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출은? 부담되는 집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데, 또 그렇다고 집의 가치만 가지고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건 아니야. 대출을 받는 사람이 또 빚을 얼마나 잘 갚아나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주담대는 집의 가치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취급하고 있어. 그럼 그 고려하는 기준이 뭐예요? 막 LTV, 뭐 DTI, DSLR 막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런 요소들은 다 주담대를 취급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인데, 우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니까 집의 가치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해서 집 가치 중에 은행에서 얼마 정도까지 집의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 이 비율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가령 LTV 40%를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사려는 집이 5억 원일 때 은행에서 이 집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부분은 2억 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 가서 이 집을 사려고 한다 했을 때 그 집값이 5억이다 하면 그 5억을 기준으로 이제 LTV가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 보통 우리가 집 살려고 하면 부동산에 가잖아. 거기서 부르는 가격 우리가 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KB 부동산 시세라는 걸 통해서 실제 사려는 집의 가치를 산정한 기준이 있어. 그 가격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5억으로 봤는데 그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 근데 보통 더 낮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더 낮으면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그 가격만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면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LTV라는 게 한 막 80%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TV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이 많은데, 과거에는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그 규제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었어.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 근데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부동산 규제 지역도 많이 풀리고 LTV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나도 최근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율PD처럼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LTV가 80%까지 적용이 돼. 오. 그러면은 DTI랑 DSLR 그러면 DTI랑 DSR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DTI와 DSR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이제 소득과 관계가 있는 요인인데, 뭐 2억에서 3억까지 막 돈을 빌렸는데 막상 내가 매달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 은행에서는 대출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게 DTI와 DSR이야. 정의상으로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내 총 소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야. 워낙 돈을 과도하게 빌리면 내가 버는 돈을 거의 다 은행 원리금으로만 내야 되는 거잖아. 그 비율을 제한해서 적정한 수준의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인데, DSR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TI보다 좀 더 강한 규제라고 보면 돼.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DSR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에서는 DTI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DTI 60%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다시 DSR로 돌아오면, DSR은 이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내 소득이 많을수록 당연히 DSR이 낮아지겠지. DSR 비중이 고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내 대출 한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야. 요새 포털에는 DSR 계산기도 검색하면 손쉽게 내 대출 한도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 내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고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6%를 적용한다고 하면 DSR 기준이 현재 40%니까 대출 한도는 대략 한 2억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그럼 DTI든 DSR이든 다 제 소득과 관련 있는 건데 사실 저 같은 청년들은 비교적 소득이 적잖아요. 그럼 대출도 또 많이 안 나오는 거네요. 대신 청년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많지는 않지만 반영을 한다고도 해. 또 게다가 이제 요새는 대환 대출도 활발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승진을 한다거나 내 소득이 늘어났다는 걸 증명을 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주기도 해.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나중에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금융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주담대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50년 만기 주담대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또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50년 만기면 50년 동안 돈을 나눠 갚는다는 의미잖아. 그런데 40대 후반이나 50대 또 많게는 60대도 이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어.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50년 동안 이 돈을 다 나눠서 갚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잖아.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 때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거든. 또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하려면 신혼부부이거나 연령도 34세로 제한이 있어. 여기 보면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같은 돈을 빌린다고 할 때 30년으로 할 때보다 50년으로 하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이 더 줄잖아. 근데 반대로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같다고 하면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대신 이런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늘어난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요즘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이유 중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거 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 2달 동안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 그 원인으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저처럼 이제 미혼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좀 저금리 주담대 상품엔 좀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우선 요새 핫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야. 원래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있었는데 요새 하도 인기가 많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일반형 상품은 공급이 중단되고 현재는 집값 6억, 소득 6천만 원 이하로만 공급이 되는 우대형 상품만 운영이 되고 있어.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급하는 디딤돌 대출도 있는데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낮아. 대신 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만 30세 미만 미혼은 대출이 안 돼. 대신 쉽게 말해서 청년 가장인 경우에는 30대 미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또 대출 한도가 최대가 4억 원인데 신혼부부나 이자녀 또 다자녀 가구만 이 한도가 가능해. 미혼인 경우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더라고. 설명해주신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이 그냥 시중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비교했을 때 더 특별히 얘네만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고정형 상품이야.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변동형이나 혹은 혼합형 상품이 많은데 순수 고정형 상품은 처음 적용받은 금리를 만기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야. 금리가 변하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지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시점에는 특례보금자리론처럼 고정형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 근데 대신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금리를 더 낮추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좀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일단 내가 사려는 집에 대한 집값을 알고 또 내 소득을 알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포털 계산기 등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고 어렵다면 주택금융공사나 임대대출을 취급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수 있더라고. 오, 그럼 요즘엔 은행에 안 가도 집에서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엄청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의 퀴즈로 배운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9살 미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저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 종류에는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디딤돌이나 내년 1월까지만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향후에 금리가 떨어졌을 시 변동금리인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타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게 맞나요? 정답.